네, 저는 이강환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천문학자인데 지금은 천문학보다는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가끔씩 천문학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간헐적 천문학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의 원래 목적이 우주 탄생 초기의 우주를 관측하는 거였어요. 우주 탄생 초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먼 우주를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빛이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빛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광년 정도 떨어진 별을 본다. 그러면은 1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본다. 그러면은 그 은하의 100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주 탄생 초기를 보려면은 우주 탄생이 138억 년이니까 138억 광년 가까이 떨어진 은하를 찾으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은하가 뭐 그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부터 한 1, 2억 년은 더 지나서 은하가 생겼기 때문에 뭐 135억에서 뭐 136억 광년, 137억 광년 뭐 이 정도 떨어진 은하를 찾아내면은 은하의 초기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겠죠. 예, 그런 은하를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가서 계속해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뭐 100억에서 뭐 120년, 130억 년 정도 된 은하들을 관측을 해왔어요. 그 전에도. 근데 이제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더 오래된 은하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실 작년에도 가장 오래된 은하를 찾았다고 했는데 올해 또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갱신한 거죠. 아마 좀 있으면 또 갱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때 은하들은 이제 태어난 지 1, 2억 년 정도밖에 안 된 시기의 은하이기 때문에 태어난 직후의 은하라고 볼 수 있겠죠. 천문학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우리 우주가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의 이 우주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현재의 모습들은 많이 관측을 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이제 과거의 모습을 보려면은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의 은하들을 관측을 하면은 우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도 뭐 100억 년 전에 더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은하는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쯤에 다른 은하들을 관측을 해서 은하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 은하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사실 태양계 행성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대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수금지 화목도 천해 명으로 외웠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수금지 화목도 천해까지 외우게 되죠. 왜냐하면 명왕성이 원래 행성으로 분류가 되었다가 2006년에 행성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태양계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회왕성 이렇게 8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명왕성이 발견되고 나서 이제 행성에 당연히 포함시켜놨는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크기도 작고 그리고 성질도 지구형 행성처럼 암석 행성인 것 같긴 한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행성들은 다 기체 행성으로 굉장히 큰데 명왕성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궤도도 좀 원형보다는 약간 타원에 좀 가깝고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2000년대 정도가 되면서 명왕성보다 더 바깥쪽에 명왕성과 비슷한 크기의 다른 천체들이 계속 발견이 됐습니다. 심지어 명왕성보다 더 큰 것도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명왕성이 행성이면 그런 새롭게 발견된 큰 천체들도 다 행성으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란들이 더 커졌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천체들이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바깥쪽에 더 많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성의 수를 늘리느냐 아니면은 행성의 정의를 다시 해서 정리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국제천문연맹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서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한 정의 안에는 명왕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성이 새롭게 정의되면서 명왕성은 행성에서는 빠지고 외소 행성이라는 새로운 분류의 분류로
분류가 되었죠. 사실 그 전에는 행성이 뚜렷한 정의가 없었어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건 그냥 돌고 있는 것 중에 좀 큰 걸 행성이다라고 해서冥왕星까지 그냥 행성으로 불려놓고 특별히 정의를 하지 않고 뭐 또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새로운 게 발견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행성의 정의를 하자라고 해서 정의를 한 거죠. 행성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쉽게 구별하는 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지구보다 안쪽에 있으면 내행성, 지구보다 바깥쪽에 있으면은 외행성 이렇게 많이 구별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이제 물리적인 성질까지 고려를 해서 구별을 하면은 지구와 비슷한 행성, 그러니까 암석으로 된 행성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행성들을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보다 밖에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회왕성은 굉장히 큰 행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성들을 거대 기체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행성을 지구형 행성과 대비해서 목성의 행성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구별을 합니다. 크기가 가장 작은 행성은 어떤 행성인가요? 네, 크기가 가장 작은 행성은 수성이고요. 수성은 사실 크기가 달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성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작은 크기인데, 사실 뭐 그 전에冥왕성이 더 작긴 했는데冥왕성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수성이 가장 작은 크기의 행성이죠. 지구랑 비교하면은 뭐 수성도 지구보다 작고 화성도 지구보다 작고, 금성은 뭐 거의 지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지구보다 크죠. 가장 큰 행성은 목성이고요. 그 다음은 토성, 그리고 천왕성, 회왕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목성은 아주 크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태양계 행성 나머지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정도, 그러니까 질량으로 따지면은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목성이 굉장히 큰 행성이라고 볼 수 있죠. 목성의 지름이 지구의 한 11배 정도거든요. 11배 정도니까 뭐 10배라고 치면은 10의 세제곱은 100이니까 목성 안에 지구가 100개 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목성이 태양에서는 대략 7억 8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지구가 이제 태양에서 1억 5천만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목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대략 6억 킬로미터 정도. 그 외에는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봐야죠. 가까이 항상 같이 태양 주위를 돌지 않고 따로 도니까 가까이 있을 때가 6억 킬로미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제 보통 저희도 항상 외우고 있지 않고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 거리를 빛이 오는데 대략 8분 30초. 그럴 정도 걸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6억으로 6억이면은 그것에 3배, 2배, 3배, 4배, 5배? 5배니까 시간도 그 정도 걸린다. 빛이 가는 시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탐사선이 날아가는데 보이조가 목성까지 가는데 대략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날아가는 속도가 초속 뭐 한 19, 20km 정도예요. 그 정도면 총알보다 한 20km, 20배 정도 빠른 거거든요. 그 속도로 날아가서 2년 정도 걸리는 거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거죠. 목성의 주 성분은 기체고요. 주로 수소와 헬륨입니다. 왜 수소와 헬륨이냐 하면은 우주에 가장 많은 물질이 수소와 헬륨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소가 양성자 1개, 전자 1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원소잖아요. 그 다음 간단한 물질이 헬륨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주에 가장 많고, 그것보다 다른 원소들은 아주 미량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이 합쳐서 거의 우주의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수소와 헬륨을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물의 형태로 수소가 많이 있긴 하지만 주변에는 뭐 다른 원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소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철, 나무, 이런 탄소 이런 것들은 사실 우주 전체에 보면은 뭐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미량이고요. 우주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고, 태양도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고, 마찬가지로 목성도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입니다. 목성에 가면 바로 얼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온도가 어느 정도로 낮은 건가요? 영하 100도 이하일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목성에 가면 얼어버리는 게 당연한 게, 우주로 나가면 일단 얼어버립니다. 우주로 나가면 일단 추우니까 우주 온도가 사실은 더 춥죠. 태양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일수록 온도가 낮은 건가요? 그렇죠. 태양열을 받아야
따뜻해지니까 태양열이 약하니까 당연히 뜨거워질 게 내부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으면은 그 반응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은 따로 열이 올 곳이 없잖아요. 금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굉장히 두꺼워서 태양열을 가둬버립니다. 예, 받은 태양열을 가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지구 같은 경우에도 있죠, 그죠? 예, 온실효과라고 부르는데 금성의 경우는 온실효과가 극단적으로 강해서 예,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금성의 온도는 뭐 460도 이상, 그러니까 납도 녹을 정도의 예, 굉장히 뜨거운 온도를 가지게 되죠. 태양에서 가까운 곳도 있지만 예, 그 온실효과 때문에 온도가 더 높은 겁니다. 목성의 경우는 기체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기체로 되어 있는데 그 기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 특히 이제 표면에서는 기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폭풍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허리케인, 커다란 폭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커다란 폭풍이 생겼는데 크기는 뭐 지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폭풍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일 정도니까. 근데 목성은 지구보다 10배가 더 큰데 예, 크게 점으로 보일 정도면은 당연히 지구보다 훨씬 더 큰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폭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체 밀도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예, 지구의 폭풍하고는 비교할 정도가 아닌 수준의 어마어마한 폭풍이 될 거죠. 보통 행성의 자전이 생기는 이유가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그 회전하던 구름에서 만들어졌어요. 회전하는 구름에서 만들어져서 그 회전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양도 사실은 자전을 하고 그 태양계 행성 전부가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예, 그리고 지구도 같은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다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회전이 남아 있는 셈인데 목성 같은 경우는 기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었을 거예요. 좀 더 컸을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예, 더 큰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작아졌거든요. 예, 그러면 기체가 큰 게 작아지게 되면은 반지름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면은 각운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지름이 줄어들면은. 근데 물리량으로서 각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물체가 천천히 돌던 게 크기가 작아지면은 빨리 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피겨 스케이팅 할 때 팔을 벌리고 돌다가 모으면 빨라지죠. 그게 각운동량 보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목성도 아마 큰 기체 덩어리가 회전하면서 이제 작아졌기 때문에 예, 그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그렇게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예, 지구 자기장의 10배 이상, 대략 13배에서 14배 예, 그 정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 자기장이 아주 너무 지나치게 강했으면 우리 생활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구 자기장을 느끼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큰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지구 자기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이 주로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성자가 주로 많기 때문에 전기를 띠고 있는데 그 전기를 띤 입자들이 자기장이 막아줍니다. 예, 자기장이 막아서 이제 극지방으로 주로 이제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극지방 쪽으로. 그래서 이제 오로라가 만들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태양 입자를 막아줄 정도의 위력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성 자기장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그 지구 자기장과 비슷한 형태로 목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고, 거기도 역시 태양 입자를 붙잡아서 이제 그 입자들 중에서 일부가 극쪽으로 많이 끌려가게 되거든요. 자기력선이 있으면 아무래도 극쪽이 제일 강하니까 자력이. 예, 거기서 오로라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목성에 굉장히 멋진 오로라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목성 안에서는 못 보고요, 밖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목성 오로라는 아마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예, 목성 오로라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주 방사능이라는 게 주로 이제 우리 지구 근처에서 우주에서는 다 태양에서 오는 겁니다, 대부분. 물론 이제 먼 우주에서도 날아오는데 태양에서 오는 방사능이 가장 많죠. 그 태양에서 핵융합 같은 게 계속 일어나고 플라즈마들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그게 자기장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온해 보이지만 표면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거기서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자기력성이 끊어져서 폭발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입자들이 우주로 막 방출이 됩니다. 그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예, 에너지가 큰 입자들이 질량이 아무리 작아도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맞으면 방사선이 되는 거죠.
목성 탐사선은 주기적으로 뭐 주기적은 아니지만 자주 탐사선이 갔고요. 주노라는 탐사선이 목성 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곧이어 이제 목성 위성 중에 유로파라는 위성이 있거든요. 그 위성은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물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탐사하기 위한 클리퍼라는 유로파 탐사선이 올해 안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2024년 내로 그 유로파 탐사선이 이제 또 발사가 될 거기 때문에 목성 탐사선은 뭐 심심치 않게 방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파는 사실은 뭐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로파는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유로파의 표면은 뭐 차갑기 때문에 유로파의 표면은 얼음입니다. 얼음인데 얼음 두께도 뭐 몇 킬로미터 돼요. 굉장히 두꺼운데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것으로. 근데 몇 킬로미터씩 얼음이 있는데도 물이 있느냐?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로파에 있는 물을 다 합치면은 지구에 있는 물의 3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보다 크기는 훨씬 작은데, 그 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얼음 아래쪽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고 보고, 지구에서는 적어도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곳에서 생명체가 없는 곳은 없어요. 아무리 혹독한 환경이라도 액체 상태의 물이 있으면은 생명체는 거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구는 당연히 지구 생명체와는 다르겠지만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면은 거기서도 생명체가 생기지 않았을까,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에서 만일에 생명체를 찾는다면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유로파라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 생명체도 제일 처음에는 물속에서 생겼기 때문에 아마 유로파에서도 물속에서는 충분히 생명체가 생겼을 수 있다라고 보죠. 목성 위성 중에 화산으로 대표적인 곳은 가장 가까운, 이제 물론 더 가까운 곳도 있지만 목성 위성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위성이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발견한 4개의 위성,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하는 4개 위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그 이오라는 위성이 화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탐사선이 갔을 때 화산이 막 폭발하는 장면까지 촬영이 될 정도로 많은데 이유는 사실 목성 중력 때문이에요. 목성 중력 때문에 이오가 목성에 가까이 있으니까 목성 중력이 이오가 꽤 작은 위성이지만 이오 중에서 그 목성에 가까운 쪽은 세게 당기고 목성의 먼 쪽은 약하게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성 중력이 그 이오 위성을 약간 길게 늘어뜨리는 힘을 작용합니다. 그걸 조성력이라고 하는데 이 조성력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이오라는 위성이 약간 당겨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내부에서 열을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활동이 생겨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열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화산이죠.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경우도 그 달의 조성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달의 조성력 정도로도 밀물, 썰물이 생기는데 목성의 큰 이제 꽤 질량이 큰 그 행성의 위성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 조성력이 생길 거고 그게 또 이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자전을 하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느렸다 주무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안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 게 화산의 원인이 됩니다. 거의 표면 전체가 화산으로 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나요? 항상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의 뭐 수시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2호 화산 폭발은 뭐 탐사선이 한참 동안만 보고 있으면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는 정도로 화산 폭발을 자주 합니다.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 영향이 오는 쪽은 없나요? 2호라는 위성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태양계 전체는 큰 영향이 없고요. 사실은 뭐 보기도 힘든, 관측하기도 힘든 수준이라서 자기들한테는 큰 문제겠지만 벗어나면은 뭐 별 문제가 아닌 문제가 됩니다. 네, 목성 탐사선은 1970년대에 파이오니어 1호, 2호가 탐사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탐사라는 건 뭐 목성에 가서 뭐 찍었다 이런 게 아니고 지나갔다. 목성을 지나가면서 가까이 촬영을 했다. 그런 정도고 마찬가지로 역시 70년대에 보이저 1호, 2호 유명하죠, 그죠? 보이저 1호, 2호도 목성을 지나가면서
촬영을 했고 이후에 갈릴레오 탐사선이라고 해서 갈릴레오는 뭐 이름도 목성 탐사선일 것 같죠. 그래서 갈릴레오 탐사선이 꽤 오랫동안 목성을 탐사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노 탐사선이 2016년에 가서 아마 지금도 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성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화성 탐사까지는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화성을 벗어나서 또 소행성대를 지나서 목성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그렇게 많은 탐사선이 간 건 아니죠. 사실 화성 탐사는 너무 많아서 표로 만들어도 꽤 많을 겁니다. 아마 화성 탐사선 시도가 거의 40회 이상 시도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뭐 착륙을 제일 처음 한 것은 76년에 바이킹 1호 2호가 화성 착륙을 했고요. 그 이후에 1990년대에 또 화성 착륙을 했고 2012년에 큐리오시티가 착륙을 해서 그때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큐리오시티는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퍼시비어런스호가 가서 역시 그 로보도 다니고 그때는 이제 그 드론도 실험을 했죠. 그 인제뉴티라는 드론 실험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화성 탐사는 중국도 최근에 화성 탐사 착륙을 했고요.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도 화성 탐사를 했죠. 화성은 뭐 굉장히 가장 활발하게 가장 많은 탐사선이 간 곳이 어떻게 보면은 달보다도 화성 탐사선이 더 많을 정도로 화성은 많이 탐사가 됐죠. 어떤 특징 때문에 제2의 지구라고 불리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지구에서 가서 표면에 내려앉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죠. 달은 뭐 가까우니까 달은 제외한다면은 화성까지 가는 데는 대략 10개월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가서 착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성 같은 경우가 사실은 더 예전에는 60년대 이전에는 금성에 오히려 생물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구름 많고 뜨겁고 뭐 압력도 너무 높고 도저히 살 환경이 안 되니까 관심을 사실은 화성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화성은 지구하고 일단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루 길이가 또 비슷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구랑 좀 비슷한 환경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빼면은 비슷한 게 없어요. 그게 비슷한 건 사실 굉장한 우연이긴 합니다. 그렇게 비슷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말고는 딱히 비슷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뭐 대기가 있다라고 하지만 지구의 1%도 안 되는 양이라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있다고는 하지만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 정도고 비슷한데 제2의 지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사실은. 외계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교수님은 있다고 보시나요? 살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살았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 탐사선은 뭐 살아있는 생명체를 찾는다기보다 살았던 흔적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혹시 또 모릅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땅 속에 아직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있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아직도. 화성에 지금도 물은 있어요. 얼음 상태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변화들이 표면에 생기거든요. 물 때문에.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어떤 물질 때문에 생기는 변화들이 관측이 되는 걸로 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잠시라도 어쨌든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지구에서도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곳은 무조건 생명체가 있거든요. 지구에서는. 그러니까 화성도 특히 이제 아주 옛날에는 지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이었던 걸로 보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났을 시기쯤에 화성의 환경이 지구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화성에서도 생명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지금은 일단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금방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게 아니고 존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표면에는 적어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주 방사선이 너무 강해서 있다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생명체라면은 뭔가 몸을 유지를 하고 유전을 하고 재생산을 하고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방사능 환경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 못하는 어떤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명체가
만들어질 확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생명체가 표면에는 저것도 없을 것 같은데 땅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환경이 변하는 과정에서 땅 속으로 숨어 들어간 생명체가 아직 살고 있을지는 모르죠. 지구도 땅 속에는 생명체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보이즈호가 목성의 고리를 제일 먼저 발견을 했고, 그런데 목성 고리는 너무 엷어서 그 전까지 보이즈호가 직접 가서 보니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거의 관측하기도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우주망원경들이 뭐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든지 제임스 우주망원경이라든지 이런 우주망원경들이 이제 고리를 관측을 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죠. 보이즈호가 이제 목성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서 관측이 된 거예요. 목성의 고리가. 그러니까 목성의 고리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실제로. 그 전에 토성은 뭐 당연히 너무 잘 보이니까 고리가 있는 걸 알았고, 천왕성도 고리가 발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왕성에도 고리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는데 목성에는 고리가 있다는 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이즈호가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천왕성도 있으면 해왕성도 있겠네? 있었습니다. 해왕성도 그래서 이제 목성의 고리가 발견되니까 아마 해왕성도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해왕성도 역시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는 사실 회전하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회전하면서 뭉쳐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은 잔해들이 남아서 돌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처를 돌아다니는 먼지나 입자들이 끌려 들어와서 고리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덩어리로 있던 애들이 아까 말했던 조성력 때문에 부서져서 고리가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아마 한 가지 원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세 가지 원인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의외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주에는 고리를 가진 천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소행성 중에도 고리를 가지고 있는 소행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계 다른 행성들도 아마 많은 행성들이 고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성은 고리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꽤 큰 거예요. 그러니까 토성은. 목성은 잘 안 보인다는 것은 암석보다는 먼지들이 주로 많고, 토성은 이제 암석이나 얼음 덩어리 이런 애들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토성의 고리는 잘 보이는 편이고, 그리고 고리도 뚜렷하게 많고, 물질들 양도 많고, 토성은 고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원래는 당연히 이제 행성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로파 같은 위성은 굉장히 탐사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또 중요하게 탐사가 된 곳이 타이탄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토성의 위성이거든요. 토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큰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달보다 크고요, 크기가. 그래서 그곳은 액체 상태가 존재를 합니다. 액체 메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태양계 전체 중에서 표면에 액체가 있는 것은 지구의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 거하고, 그 외에 유일한 곳이 토성의 액체 상태에 메탄이 있다. 그래서 액체 상태가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액체 상태가 물일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한데 메탄이라고 해서 안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혹시라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타이탄은 이제 주요한 탐사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토성 위성 중에 엔셀라두스라는 위성이 있는데, 이 위성은 크기는 크지 않은데 물은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끔씩 우주로 분출을 합니다. 그 물이. 엔셀라두스에서 물이 분출이 되는 게 몇 번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렇게 물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서 그 엔셀라두스라는 위성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성입니다. 천문학 분야에서 가장 관심 있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외계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밖에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거든요. 이 외계 행성이 처음 발견된 것이 1995년입니다. 지금 이제 20년 정도, 30년 정도가 됐네요. 대략 30년 정도 동안에 거의 한 6,000개에 가까운 외계 행성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외계인을 찾는 거죠. 외계 생명체가 과연 존재할까? 근데 이제 직접 찾기는 지금 당장 외계 생명체가 직접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찾을 정도의 능력은 우리한테 아직 없어요. 하지만 외계 생명체가 살만한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 그런 행성은 지금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성들을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고, 그런 행성이 발견이 되면 그 행성의 대기 성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지금 현재 천문학에서 가장 큰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탐사선을 보내면 좋겠지만, 거기에 탐사선을 보내면은 도착하는데 수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체들과의 어떤 교류를 기대하고 있는 면도 있나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 찾는 것 자체가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구 이외의 우주에서 다른 곳에서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거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죠. 외계 생명체가 일단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게 지금 제일 궁금한 겁니다. 뭐 교류는 그 다음 문제고요. 어차피 교류는 못할 거니까 교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존재 자체가 너무나 궁금한 그런 상황이죠. 사실 시공간을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 그냥 체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들 이해하고 있고, 공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다루어온 사람들은 주로 철학자들이 많이 고대로부터 시간이 뭔지, 뭐 공간이라는 게 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었을 텐데 아마 과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건 뉴턴 정도가 아닐까. 뉴턴이 미분을 시간과 이제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위치라는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시간과 공간이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마 정의한 게 처음이 아닐까 싶고요. 뭐 처음이라기보다 과학적으로 다루게 된 게, 그래서 이제 시간 변화라는 건 이제 시계로 측정을 하고 공간의 변화라는 건 위치로 측정을 하고, 그러려면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딱히 뭐 어디가 기준이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임의로 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나 시간이 변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일정하게 시간은 쭉 흘러가는 거고 공간은 우주에 원래 존재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서 이제 활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시간은 쭉 흘러가는 거고 공간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다룰 때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인데 그러면서부터 시간과 공간이 더 어려워져 버린 거죠. 원래 이제 그 전에 절대 시간, 이제 뉴턴의 시간을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일 때는 뭐 정의를 하긴 어려워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이해는 못하더라도 혼란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시간도 변하고 공간이 휘어지고 그리고 그게 시간과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시공간으로 같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간과 공간이 더 어려워져 버렸죠. 상대성 이론이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누거든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사람들의 느낌상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그 특수가 좀 왠지 이제 뭐 사건을 쳐도 뭐 특수 범죄 이러면은 큰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란 특수한 조건에 맞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한 조건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속도가 항상 일정한 상태. 이제 그 관성계에서 일어나는 상태의 상대성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계를 포함하는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훨씬 더 어려운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아이디어는 일찍부터 있었지만 그거를 수식으로 만들어내는데 거의 10년이 걸려서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이제 장방정식이라는 것이 어떤 질량이 있으면은 주변의 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느냐 이걸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산식을 가지고 칼 슈바르트실트라는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 이걸 발표한 게 2015년 말 16년 초 이때쯤인데 그 해가 가기 전에 1년이 되기 전에 그 칼 슈바르트실트라는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읽고 그 답을 구한 거예요. 예, 답을 구해서 이런 조건이면은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그 질량이 어느 공간에 어느 정도 공간에 어느 질량이 얼마만큼 밀집이 되어 있으면은 시공간이 휘어진 정도가 거의 시공간 전체를 그 안에 가둬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네,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라는 해를 만들어내면서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빛이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블랙홀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론적으로 나오는 이제 결과물입니다. 이론적으로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물체라고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계산을 보고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그 사실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일반적으로 답을 풀어낸 첫 번째 그건 아인슈타인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정식을 만들긴 했지만 그거에 그런 해가 존재할 거다라고는 자기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해를 만들어낸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대단하다라고 했지만 이런 물체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을 거다. 예, 그러게 계산적으로는 되겠지만 이게 실제로 있겠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은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블랙홀은 계산성으로만 되지 실제로는 없을 거다라고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실제 블랙홀은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예, 실제로 우주를 관측해 보니까 실제로 그 정도 중력에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정도 이제 중력을 가진 천체들이 있는 거예요, 우주에. 예, 그래서 블랙홀이 진짜로 존재한다라는 게 지금은 확실해졌고요. 예, 그 블랙홀이 알고 보니 그냥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도 이제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 은하에만 해도 별 질량 블랙홀, 그러니까 태양보다 한 몇십 배 정도 질량이 큰 블랙홀은 뭐 1억 개 이상 정도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은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 정도 되는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블랙홀이 우리 은하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은하의 중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의 개수만큼은 거의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블랙홀이 가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하더라고요. 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시간 지연 효과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물체를 보면은 그 물체의 시간은 우리가 보기에 더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느낍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느끼지만 우리가 보기에 저기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왜냐하면은 빛의 속도가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도 빛의 속도는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막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빛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빛의 속도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물체는 빨리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속도와 똑같은 효과가 중력에 있어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 중력에 있어도 중력이 공간을 휘어지게 만들잖아요. 그 휘어진 공간을 속도는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예, 그래서 중력이 강하면 이제 시간이 느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그거는 실제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실험을 했죠. 예, 비행기 같은 데다 시계를 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면은 시간이 느려집니다. 실험을 했고요. 지금은 원자 시계가 워낙 정밀해져서 하나는 바닥에 놓고 하나는 책상에 놓으면은 중력이 약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그게 측정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GPS를 쓰잖아요. 그 GPS 위성이 우주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인공위성은. 예, 굉장히 빨리 움직이니까 시간이 느려지죠. 그런데 또 GPS 위성은 꽤 높은 데 떠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이 약해집니다. 여기서 시간이 빨라져요 또.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합쳐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중력이 약해지는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GPS 인공위성의 시계는 지구보다 더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번 우리가 받아서 쓸 때마다 수정을 합니다. 그 시간을 계산을 수정을 해야 돼요. 물론 GPS 의성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한테 줄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시간 계산을 해서 바뀐 시간을 수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틀립니다. 위치가 틀려요, 전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쓰고 있다. GPS를 통해서.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머물렀죠. 들어오니까 시간 차이가 생깁니다. 역시 똑같은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 국제우주정거장이 있었잖아요. 국제우주정거장 높이가 대략 400km에서 500km 정도인데 그 정도에서 그 회전하는 속도가 초속 7.5km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초속 7.5km면 총알보다 7배 이상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이 총알보다 훨씬 7개 이상 빠른 속도로 지구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겠죠. 그래서 실제 그 지구가 더 빨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차이는 897일 동안 내내 다 합쳐서 0.02초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세한 차이죠. 근데 아까 그 GPS 같은 경우는 그 중력의 효과가 있거든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GPS는 훨씬 더 높은 고도에 있어요. 그래서 중력의 효과 때문에 시간이 빨라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40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력 효과는 굉장히 약해요. 그보다는 그 빠르게 속도에 의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지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 경우에는.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밖에 관측을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뭔지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왜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진짜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시간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건 물리학자들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물리학자들을 괴롭히려면 시간이 뭡니까? 물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로 이동시키는 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인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로는 미래라는 게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또 현재라는 건 이미 지나가면 거어가 돼 있고 미래는 지금 미래됐네요, 지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먼 미래라는 건 사실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래로 향해서 간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로 간다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리면 아까처럼 내가 시간이 느리게 가고 주변이 빠르게 가면은 나한테는 1시간이지만 주변은 10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래로 간 게 되죠. 이제 그거는 미래로 내가 이동했다기보다 상대적인 시간 차이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미래라는 것이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거기로 간다 이런 개념은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 가는 뭐 이론적인 방법을 따지면은 뭐 어떻게 출발을 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서 얘가 느리게 가는 동안에 또 얘의 과거로 간다 뭐 이런 정도의 방법은 가능한데 그거는 뭐 타임머신이라기보다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 과거를 보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만일에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주로 나가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우주로 못 나가겠지만 이제 야외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주로 다 빛이 나가잖아요. 그거는 좋은 망원경이 있으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뭐 몇 광년 떨어진 곳에서 아주 좋은 망원경으로 지구를 관측할 수 있다면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전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서 만일에 500광년 정도 거리를 빛의 속도로 가도 500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한 1년 만에 갔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갔다. 거기서 지구를 보면 500년 전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500년 전에 출발한 빛을 거기서 보는 거니까. 그러면 과거를 보는 건 가능하겠죠. 망원경이 굉장히 좋아야지 그런 걸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개입을 한다 내가. 그런 방법은 현재 과학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 미래로 가는 가장 좋은 예는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예, 그 주인공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지구는 시간이 빨리 가서 결국 이제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진 딸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 미래로 간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경우가 그 영화에서 블랙홀 굉장히 가까이에 가는 바람에 시간이 빨리 그 주변이 빨리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극도로 느려진 거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만들면 시간이 멈추죠. 예, 빛의 속도가 되면 시간이 멈추는데 문제는 빛의 속도로 만들 수가 없죠. 예, 그것도 역시 특수상대성 이론 때문에 제약이 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를 가속을 하면은 예, 질량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되면은 그 질량이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느리더라도 시간은 무조건 흐르게 되죠. 아니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정지가 되죠. 예, 예, 대신 살 수는 없겠죠. 예. 이 우주 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우주인데 우리 우주가 일단 빅뱅 이론이라는 게 표준 우주론이기 때문에 빅뱅 이론은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을 해서 그 없던 것에서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만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데도 또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우주들이 또 있지 않겠냐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예,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빅뱅 이론이 지금은 빅뱅 이론만으로는 표준 모형이 되지 않고 빅뱅 이론 더하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같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됩니다. 우주가 폭발한 직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급팽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급팽창 이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있긴 있었다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은데 어떤 급팽창인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급팽창이 있었는데 급팽창이 있으려면 어떤 에너지가 갑자기 확 우주를 팽창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 또 그 에너지가 또 왔으면은 또 갑자기 또 왜 없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막 따지다 보니까 이 급팽창이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생긴다라는 이론도 있는 거죠. 예, 그 이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이런 이론이 맞는 인플레이션이 맞다라고 본다면은 그 급팽창으로 만들어진 다른 우주가 다중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라기보다 과학적으로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 우주, 다중 우주라는 게 이제 완전히 상상으로 가능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좀 다른 점이죠. 이론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었나요? 시도들은 당연히 있죠. 있는데 일단은 어떤 시도가 필요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증명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론은 만들 수 있지만 이 이론의 결과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 예,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현재로는 찾을 방법이 없고요. 현재로는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도 아직 없거든요. 예, 그걸 찾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예, 그걸 찾으면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라는 게 확실히 되는 거고 예, 그렇다면은 다중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더 훨씬 커지니까 예, 그 다음 단계로 그럼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지금 많이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우주 팽창의 증거 뭐 다 그 빅뱅의 증거 뭐 암흑 물질의 존재 증거, 암흑 에너지의 증거 다 설명이 되거든요. 우주의 나이도 우주 배경 복사로 설명을 했고, 예,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우주 배경 복사에 편광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편광이라고 이제 그 빛이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동하게 되는 예, 그런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되면 그게 인플레이션의 흔적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편광을 찾아서 인플레이션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하자. 이 정도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 우주론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실제 많은 망원경들이 그 우주 배경 복사 편광을 관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우주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과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다중 우주가 뭐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되었다라고 봐도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죠.
우주 배경 복사를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해서 초기에는 물질들이 플라즈마로 존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빛이 갇혀 있다가 어느 순간 우주가 식으면서 3000도 정도가 되면은 플라즈마의 전자하고 양성자가 결합을 해서 원소가 됩니다. 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우주가 환해지는 거예요. 투명해져서 우주 전체로 빛이 쫙 퍼지게 됩니다. 예, 우주 전체로 쫙 퍼지니까 퍼진 상태에서 이제 팽창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주에는. 그러니까 그 빛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서 그게 이제 빅뱅 이후 38만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우주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빅뱅 직후의 모습을. 그래서 그걸 지금 관측을 하고 있고 그 관측을 통해서 우리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된 게 맞고 우주는 이런 식으로 팽창을 해왔으니까 이제 진화를 해왔으니까 암흑 물질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암흑 에너지는 이 정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됐으면 우주의 나이는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우주론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가장 중요한 관측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중우주까지 가버리면 이거 뭐 시간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제 예, 다중우주로 가면은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대 전체에서 어딘가로 떨어지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우주 안에서 시간 여행하는 것보다 다중우주 그라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예, 다중우주로 갈 바에야 그냥 여기서 시간 여행을 하자. 예, 라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예. 뭐 사실 그걸 구별하는 건 뭐 100하고 100이라고 구별하는 정도? 뭐 1000만이나 1000만1이나 뭐 그런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혼용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는데 뭐 처음에 나오게 된 계기에는 약간 다중우주는 어느 정도는 과학 쪽에서 나온 개념이고 평행우주는 약간 SF 쪽에서 나온 네, 그런 개념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영어로도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패러렐 유니버스 혹은 뭐 멀티 유니버스 거의 같은 용어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은 뭐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주에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설명하지 못한 굉장히 강한 입자들이 나타난다거나 뭐 중성리자가 좀 이상한 형태로 발견된다거나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이론들을 가지고 옵니다. 예, 온갖 이론들을 가지고 오면 요즘은 굉장히 관대해졌어요. 그 온갖 가져오는 이론 중에서 예, 다중우주 이론을 가져오기도 해요. 예, 그러면 이걸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한 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아마 한 20년,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문자가 있으면 그런 문장이 있으면은 심사하는 분이 이거는 좀 무리한 주장이니까 빼는 게 좋겠다라고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관대해져서 그런 거에서도 뭐 그럴 수 있지 예, 하고 논문에 넣어주거든요. 예, 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게 논문이 실리면 이제 언론에서 다중우주가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언론이. 예, 그러니까 하나의 가능성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뭐 현상을 설명해야 하는 가능성은 보통 대여섯 개 정도는 늘어놔요. 대부분 틀린 겁니다. 예, 그중 하나가 맞겠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신 이제 과학계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설명에 그런 걸 하는 걸 이제 배제하진 않는다라는 거하고, 네. 또 이제 비슷한 현상이 외계인 관련해서도 외계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은 다중우주까지 나이더라도 어떤 외계 생명체가 만든 건조물일 수 있다. 이상한 게 되면은 그게 논문이 실립니다. 지금은. 예, 논문의 그런 가능성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논문에 실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관대해졌다. 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발견된 건 아닙니다. 경험을 많이 한 거죠. 이론의 그 과학도 계속 배우면서 이제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이건 이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했는데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절대 100%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는
다라고 거의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사실 지금은 이제 우주에 대한 많은 분들은 이제 새로운 가설들, 특이한 가설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지금의 과학에 특히 이제 천문학에 관련된 시대는 가설보다는 관측된 결과들을 설명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있는 현상들도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아주 물론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더 새로운 가설들이 막 나오긴 하는데 이 현상들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가설이 그럴 때도 이걸 설명 못하면은 그거는 그냥 바로바로 배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황당한 가설들이 설 자리를 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가설 이제 관측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가설을 줘야 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너무 많은 좋은 자료들을 막 쏟아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측하고 이전 가설과 비교해서 답을 찾아내고 하는 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좀 그 한가하게 새로운 가설 전혀 뭐 아무도 생각 못하는 가설 그런 가설을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최근에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하고 있는 것 중에서 초기의 은하들을 관측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제 우주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의 은하들을 관측하고 있는데 이게 은하들이 생각보다 너무 커요. 처음에는 작은 은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애들이 점점 커져서 큰 은하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너무 큰 은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이전에 생각하고 있던 이론들이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관측이 과연 거리가 제대로 측정이 됐느냐? 그러니까 진짜 옛날 게 많고 아니면은 너무 옛날 거 아닌 걸 옛날 걸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런 논쟁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천문학에서는 뭐 우주를 보는 것 자체가 그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뭘 보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초기의 은하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런 우주의 모습이 왜 지금 이런 모양인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표준 우주론이라는 건 빅뱅에서부터 현재 우주까지 시나리오를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들어 놓는데 이게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듬성듬성하게 많이 만들어 놨죠. 그 중에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몰라서 빼먹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채우는 거죠. 채우기도 하고, 채우다 보면, 이게 안 맞네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과학자들은 그게 인생의 낙입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너무나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들이 좀 더 많은 관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기대를 하죠. 예를 들어서 외계 행성 같은 경우에 다른 별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인데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 행성의 대기 성분도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대기 성분을 분석해서 저기 생명체들 아니고는 도저히 저런 거 못 만들어내는데 라는 걸 발견해주면 이거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좋겠고, 뭐 그런 하여튼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문학자들이 심지어는 앞으로 역사적으로 천문학의 구부를 제임스 웹 이전과 이후 시대로 나뉠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우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더 많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더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